네, 이렇게 지금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현재 이제 1,200원대까지 내려앉은 환율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갈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지금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김영익 교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경제나 또 증시의 향방을 예측하고 계실까? 근데 이 책 보니까 빅웨이브 거대한 변화 예. 이 책에 보니까 그 방법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자세히 여쭤볼까 하는데, 자, 김영익 교수님 이 예측을 하실 때 단기 예측하는 방법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노하우를 좀 방출해 주시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단기 예측을 하고 계신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뭐 우리나라나 미국 주요 경제 변수 예측하는 모델을 옛날 그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있을 때부터 만들어놨고요. 그거를 계속 좀 보완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제가 해보는 거는요, 이 주가에 선행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간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코스피의 일간으로 선행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있는데, 미국채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있는데,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 일간 모델에 따라가지고요. 저는 뭐 종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뭐 그 시가총액 높은 종목만 투자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ETF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에 따라 가지고 모형에서 주가 오르게 나오면 오르는데 ETF를 걸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나오면은 인버스 ETF를 좀 사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뭐 제 모형에 따라 가지고 투자 비중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있을 때는 주식 투자를 못했으니까 제 실제 행동하고 말하고 다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가끔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거는 실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다양한 예측 방법이 있던데, 뭐 물가를 예측한다든가 또는 주가를 한 달 먼저 내다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걸 자료를 종합하시거나 아니면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거시경제 모델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뭐 KD 같은 데도 거시경제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 모델을 구체가지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측 오차가 각 변수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측 오차가 가장 적은 게 제 모델상으로는 소비자 물가고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가를 예측할 때는 선행지수를 예측하면서,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은 야, 주가가 못 오른다. 선행지수가 오르면은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그 2021년 6월 달에 선행지수가 고점 치고, 물론 선행지수라는 건 통계청 한 달 후에 발표됩니다. 그걸 미리서 예측하고 좀 대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 제가 주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전후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에서 그렇게 예측치가 뭐 전환되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코스피도 들어가고요, 장단기 금리 차가 들어가고 뭐 재고일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코스피가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단기 금리가 더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기업 재고일 지수를 보면은 작년 11월까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97년 외환위기 최고치거든요. 그만큼 재고일 지수, 재고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재고가 많으니까 지금 생산을 줄이고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고일 지수가 낮아지면서 아마 조만간 선행지수가 반등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예측 모델로 반등한다고 나왔는데 왜 반등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선행지수 구성 요소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가 좀 타격이 오는데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18개월까지도 걸렸던 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역전된 상태니까 예.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계속 우리가 위험한 건가 아니면 괜찮은 건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미국의 경우는 그렇게 선행성이 기간마다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10년하고 1년 국채, 10년짜리를 장기금리, 1년짜리를 단기금리라고 하는데 경제성장률이 한 3분기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까지는 장단기금리차 역전되고 특히 10년짜리 1년보다 낮아졌죠. 이거로 보면 올 3분기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분기는 장기금리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고 4.6에서 3.3%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년짜리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올 1분기는 플러스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올 4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4분기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게 분석하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도 뭐 한 3개월 뭐 이 정도 5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1월 달 보니까 12월보다는 조금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게 조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김혜익 교수님께서 예전에 한번 강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일평균 수출 증감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수출이 요즘에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코스피가 좀 의미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오히려 바닥쳐서 괜찮은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제가 일평균 수출이 상한계수가 0.86이나 되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0.86이면 진짜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제일 우리 코스피하고 상한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예, 그게 2021년 6월 달에 한 36%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평가형이 들어섰거든요. 예, 물론 지금 코스피가 2,500대니까 그거로 이달 기준으로 하면은 1월 기준으로 하면은 한 2,400 정도가 일평균 수출 금액은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지금 다시 가대평가 영역으로 들어섰죠. 근데 앞으로도 뭐 일평균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 가대평가 정도가 거의 해소됐다. 예. 그리고 때로는 다시 뭐 2,400 밑으로 떨어지면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평가 기준, 그러니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을 땐 2,200이 기준이었잖아요. 2,200이 하면 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 기준은 2,400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 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평균 주가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말씀드린 것은 2,400 전후로 해가지고. 거기서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사십시오. 그다음에 2로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400을 보시는데 또 이유가 있겠죠? 그때 예전에 작년 같은 거 2,200이었다가 올해 2,400.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로 보면은 뭐 3,000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인데 이건 아주 장기적이고 단기로 보면은 제가 일평균 수출 그거로 하면 2,40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아주 단기 매월 볼 때는 통계적 기법에 H 필터, 호들 프레스 필터로 추세를 구하거든요. 추세에서 위로 벗어나냐, 밑으로 벗어나냐. 그런데 그 추세도 지금 2,4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2,400에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 좀 줄이고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책에 물가 상승률에도 선행하는 요소가 있다던데 뭐 통화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물가 상승도 좀 미리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마샬 K라는 것은 뭐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이걸 가지고 물가를 전망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붙이면은 거기서 앞에 수량설이라는 게 있죠. 통화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해야 된다. 미국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0이더라고요. 미 연준이 거기에 맞게 통화정 공급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적게 공급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는 20% 이상 가대 공급했죠.
예, 그러나 지난 4분기 보니까요. 예, 거의 10% 정도 덜 공급하고 있어요. 예, 미국 통화 증가율이 작년과 12월 보니까 M2 기준이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라고요. 예, 그렇게 돈을 덜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추정한 적정 통화 증가를 가대 공급하느냐 가속 공급하느냐 이게 미국 거 물가 상승률 한 5분기 정도 선행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게 2020년부터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사실은 제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환율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환율 최근에 이제 김혜익 교수님께서 상당히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또 실제로 환율이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궁금해집니다. 환율을 전망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환율을 전망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환율도 물론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뭐 우리나라 수출, 생산자 물가, 뭐 이런 거 몇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데 그 모델에 따라서 환율을 전망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사실 환율이라는 게 전망이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죠. 환율이 지금까지 볼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전망 아닌가요? 그게 제일, 예. 제일 어려운 전망.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 환율만 알면은 경제 공부 다 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금리 환율이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특히 환율은 전 세계 경제 상황 뭐 거기다가 지정학적 요인까지 반영하니까요. 환율 예측은 정말 힘들죠. 네.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모델에 있는 수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HP 필터로 주가 추세 예측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그걸 환율 추세를 예측하고 그에서 추세선 많이 벗어나면은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또 밑으로 많이 추세선 많이 밑으로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 정도 전망하는 겁니다. 그 예측을 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실전 투자에 이용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예측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 건지 또는 뭐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께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지 지나치게 높은 수준 주가가 오르면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따라서 하게 되고 또 주가가 낮으면은 또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와서 못 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 예, 저는 지금 월별로는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아까 HP로 추정한 적정 주가 수준 추세 거기서 많이 올라가면은 주식을 팔고요.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주식을 삽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저는 이런 기준으로 갖고 하다 보니까 뭐 작년에 코스피가 25% 정도가 떨어졌는데 작년에도 약간의 수익을 냈고요. 오. 물론 올해는 뭐 코스피가 지난주까지 11%로 올랐는데 그만큼 수익을 못 냅니다. 아, 그렇군요.